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시베리아 모스크바랑 비교할 것도 없는 최강 한파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성탄 한파까지 각오해야겠고요. 조건이 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도 점차 해제됩니다.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해제가 되는 건지 이재갑 교수님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하락률이 G20 주요 증시 가운데 러시아를 빼면 사실상 가장 컸다고 하죠. 경기 침체 공포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동반 급락했습니다. 경제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큐 바로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오늘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충남 서천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눈이 계속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충남 서천군 장안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 기자 뒤로 지금 살금살금 자동차도 기어가고 있는데 그 위로도 하얗게 눈이 쌓여 있고 양 기자도 아침부터 여기저기 장소 옮겨 다니면서 중계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잔뜩 쌓여있는 눈 위로 눈이 또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눈에 완전히 파묻힌 차들이 양쪽에 줄지어 서 있고 인도와 차도 차선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오전에도 이곳 읍내를 돌아봤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눈을 치우고 있었지만 계속 눈이 쏟아지기 때문인지 그때와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곳 서천은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곳입니다. 현재 적설량은 30.7cm로 집계됐습니다. 서천 마서면에서는 쏟아진 눈을 버티지 못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서천 다음으로는 세종 전이면 적설량이 22.1cm, 충남 전안이 9.7cm 순입니다. 하지만 충청권 대부분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현재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충남도는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습니다. 보령시에서는 쏟아진 눈에 덮인 고갯길 3곳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눈과 함께 강풍이 몰아치면서 바다에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서해 섬들을 오가는 여객선 7개 노선이 모두 통제됐고 선박 1357척이 항구에 몸을 묶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에 최대 15cm, 내륙 지역에는 최대 8cm의 눈이 더 내릴 거로 전망했습니다. 호남에는 더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전북 순창군 복흥면과 임실군 강진면에는 50cm가 넘는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이외에도 전북 정읍에 40cm, 광주에 30c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기상청은 연일 이어지는 눈과 한파의 영향으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문이 무너질 수 있고 동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또 내리는 눈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도 생길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천군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양 기자가 전한 대로 고갯길이 통제되고 있을 만큼 이 많은 눈이 내리거나 이미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높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전국 도로 상황 어떤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혜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눈폭탄이 쏟아집니다. 호남권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계속되는 눈에 가시거리도 짧은 데다가 도로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미끄럽습니다. 월동장구 미리 잘 챙겨주시고 이동하실 때 최대 50%까지 속도는 꼭 늦춰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는 눈에 도로 주변이 온통 하얗습니다. 여기에 사고 처리도 한창인데 고창 담양성 일대 지금 남고창에서 양방향 모두 막혀 있습니다. 고창 방향은 1차로가 담양 방향은 전차로가 막혀 있고요. 전면 차단이 된 곳 영암 순천선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오늘 오전 9시경부터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느라 장흥 일대는 지금 영암 쪽으로 아예 지날 수가 없습니다. 호남선의 경우 평소 교통량이 많은 편도 아니고 차가 그리 밀리진 않는데 지금 내장산 일대 폭설로 인해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폭설로 인한 정체가 주변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감속주행과 더불어 앞차와의 간격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위로도 눈발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미끄럼 사고도 많은데 이렇게 구분길일 경우 미끄럼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다시 한번 감속주행과 엔진 나눠 밟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편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주간이죠. 성탄절인데다 주말 나들이 차까지 더해져서 도로 위로는 아침 8시경부터 정체가 시작돼 보시는 것처럼 낮 12시 무렵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동 시간을 아끼려면 아침 8시 이전 혹은 오후 2시 이후의 출발을 권해드립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안전띠 착용과 함께 방금 이 사고 처리 현장들을 이지혜 캐스터가 한 곳씩 보여줬는데 연일 내린 폭설로 충청과 호남 등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네, 그동안 쌓인 눈에 또 눈이 내리면서 농촌은 마비됐고 한파 속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교통 대란도 빚어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와 논밭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설에 나선 트랙터 2대가 연달아 논으로 빠지자 결국 중장비까지 동원됩니다. 지금 빠졌어요, 트럭타가.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분을 도움을 요청하다가 그 트럭타도 빠져가지고 결국은 방법이 없어서 큰 포크레인을 불러서 이렇게 구출을 해달라고. 폭설이 덮친 비닐하우스는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딸기 수확을 마쳤지만 출하 차량이 오지 못해 판로가 막혔습니다. 지금 한 4~5일째 오고 있는데 너무 많은 양이 눈이 내리다 보니까 지금 딸기를 수확하고도 이제 출하를 지금 걱정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겨울 축제를 앞둔 행사장도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손님 맞이를 위해 모든 상인이 거리로 나와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침부터 나와서. 충남 서천에는 30cm 이상 폭설이 쏟아졌고 호남 곳곳에도 20cm 이상 눈이 쌓이면서 눈길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영암 순천 고속도로에선 탱크로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가스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긴급 조치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옥가 IC 인근에선 승객 10명을 태운 고속버스가 넘어지면서 교통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승객까지 해서 10명 타고 계셨는데 부상자는 없으셨어요. 눈길이 미끄러져가지고.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광주와 전남 도로 10여 곳과 해상교량 통행도 통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점검과 취약계층 확인 등 폭설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우리 도민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부 확인이랄지 또 피해가 없는지 잘 살펴주기 바라고요. 폭설에 출근길 대란도 이어지면서 광주와 제주, 충청 등 전국 1000곳이 넘는 학교에서 휴교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YTN 오순열입니다. 네, 이러면서 제주공항 항공편이 궂은 날씨에 이틀째 무더기 결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라산에도 폭설이 내려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눈 관련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제주 연결에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 취재본부입니다. 네, 제주도 그야말로 온통 하얗던데 일단 공항 항공편이 오늘도 무더기 결항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이틀째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 오전 항공편이 전편 결항한 가운데 낮 12시 12분쯤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항공기 한 대가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조금 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항공편 운항 재개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운항 예정이던 출도착 항공편 중 296편이 사전 결항했고 출도착 178편만 운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10여 편도 결항 조치돼 결항 편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주공항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하는 이유는 궂은 날씨 때문입니다. 우선 광주와 군산 등 눈이 많이 내리는 다른 지역 공항 문제와 제주공항에 불고 있는 강풍과 급변풍 때문입니다. 특히 급변풍은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바람입니다. 항공기 운항이 무더기 결항 사태를 빚으면서 이용객들은 제주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아침에 한산했던 제주공항도 공항 계류장에 항공기가 있는 항공사 창구를 중심으로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표도 없고 오는 일요일이나 월요일 항공편만 예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항 측이 항공기 운항 재개를 위해 활주로 눈치우기를 했는데요. 다만 오늘 자정까지 제주공항에 강풍과 급변풍 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오후에도 항공기 운항 재개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한라산에도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한라산과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이틀째 발효 중인데요. 한라산 사제비 동산에는 지금까지 80cm 이상의 눈이 쌓였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중문과 서귀포 등 남부 지역에 5cm 안팎의 눈이 내렸고 제주시 등 북부 지역에도 2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천백도로와 제2산록도로 등 주요 산간도로는 대부분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또 이처럼 제주에 폭설이 내리면서 관련 사고도 어제부터 발생했는데요. 어제는 한라산에서 차량 통제로 고립된 30여 명이 경찰과 자치경찰 등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고요. 또 LPG 운반 차량이 눈길에 넘어지기도 하고 1톤 트럭이 갓길 아래 숲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눈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도는 비상 2단계를 유지하며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제주 지역 유치원과 각급 학교 70여 곳은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산지에는 최고 30cm 이상, 해안 지역에도 많게는 8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강추위도 이어지겠다며 피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제주공항에 있는 다른 YTN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마침 개인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았다가 이 폭설에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제주에 발이 묶인 상태인데요. 현지 상황 어느 정도인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 서층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백종규 기자. 사실 YTN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은 생생한 현장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백종규 기자를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누구랑 갔는지는 안 물어보겠고 일단 현장 상황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휴가차 제주를 갔는데 폭설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원래 오려던 날짜가 언제였던 건가요? 네, 월요일부터 일정을 시작해서 목요일 날 김포공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비행기가 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항 쪽에 왔는데 모두 결항됐다. 비행기가 모두 결항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곳에서 지금 많은 시민분들 그리고 관광객들분들이 저와 같이 공항에 발이 묶인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도 그런 승객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발이 묶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머릿속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뭐가 가장 걱정됐습니까? 네. 걱정보다는 네. 돌아갈 날이 언제인지 이게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비행기를 언제 탈 수 있을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드렸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제 뒤에 있는 관광객분들 역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고 네. 또 직장에 연락을 하고 있어요.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회사에 연락을 해서 또 양해도 그렇죠.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또 그리고 만나본 관광객분들은 제주 한 달 살기 하다가 네. 이제 돌아가야 된다. 새로운 직장 구해서 면접 보러 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상 상황으로 발이 묶이면서 추후 일정을 계획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제주공항에는 비행기 아예 전혀 뜨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백 기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회사나 어느 지인들한테 연락을 돌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긴 줄이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창문을 보시면 결항 승객 전용 카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 비행기가 모두 뜨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네. 오후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오늘 비행기를 타려고 했던 분들이 표를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일이나 아니면 비행기가 뜨는 날에 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안심하지 못하고 긴 줄을 서가면서 지금 다음 표가 비행기를 언제 뜰 수 있을지 표는 구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상황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서 계십니다. 네. 항공사 관계자들과 그리고 공항 관계자들도 나와서 승객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비행기가 뜨지 못할 것 같다. 오늘은 당장 뜨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내일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답답함을 관광객들이 토로하고 있는데 네.
여기 관계자분들도 역시도 기상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상 상황이 좋아져야 비행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네. 함께 답답하고 해하고 있습니다. 눈보다는 일단 강풍이나 급변풍, 바람 때문에 결항된 것으로 들었고 또 아까 고재영 기자 얘기로는 대기표도 없고 일요일이나 월요일 항공편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공항이나 항공사의 설명에 대해서 조금 분통을 터뜨리는 승객들도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혹시? 네, 지금 제가 이 공항 쪽을 둘러봤는데 네. 불평을 호소하거나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 말씀드린 대로 이변이 기상 상황 때문이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차분하게 설명을 듣고 또 그리고 추후에 이 제주에서 육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차분히 설명을 듣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내일 비행기가 뜰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일단은 오늘 밤 비행기까지는 모두 결항이 됐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내일 오전의 상황 좀 지켜보고 윈드시어 그러니까 급변풍보가 이제 발효가 된 상황인데 이게 네. 없어지는 상황이 돼야 비행기가 뜰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눈이 와서 비행기가 못 뜨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정말 바람이 엄청 불고 있거든요. 제주공항 인근에는 사람이 예. 그냥 서 있으면 사람 몸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일부 예. 비행기는 이제 이륙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 때문에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상황은 오늘은 전체 결항입니다. 예. 일단 나아진 상황을 보려면 오늘 밤은 넘겨야 되는 상황인 그러네요. 건데 네. 제주에 더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지금 불편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곳을 보면요. 지금 제주공항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표를 바꾸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예. 또 다른 분들은 마음의 안정이 안 돼서 다른 곳을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곳곳에 중산간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도로에 해안도로까지 눈이 쌓여 있어서요. 예. 월동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차량을 통해서 운전해서 어디 다른 관광지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제주공항에서 앉아서 지금 기상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을 지켜보고 또 그리고 남은 표들이 있는지 가장 빨리 육지로 돌아갈 수 있는 항공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살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렌터카나 아니면 숙소 상황들도 지금까지는 많이 악화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문의는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하루빨리 육지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일 텐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걱정되고 우려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혹시 일정이 변경돼서 지금 백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숙소를 예약한다든지 렌터카를 추가한다고 해도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산간 지역은 정말 도로에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이 보면 여기 제주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한라산 쪽에 있는 중산간 도로는 모두 지금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그 해안도로 역시도 눈이 많이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어서 이동할 때 저도 제주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차량이 미끄러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행 일정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서귀포나 아니면 중문 쪽으로 여행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이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가 중인 백종규 기자가 제주공항 현장 상황을 알려줬는데 모쪼록 대체 항공편부에서 꼭 회사에서 빨리 보길 바라겠습니다만 혹시 일정대로 안 되더라도 일요일 당직 근무는 여기서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귀경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공항에서 백종규 기자였습니다. 네, 다시 날씨를 알아볼 텐데요. 자, 북극 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오늘 아침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네, 한파 속에 서해안에는 최고 6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영하 10도 한파는 크리스마스인 모레까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한파와 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정말 한파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오늘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극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매미를 떨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강원도 설악산 기온은 영하 26.3도, 철원도 영하 16.4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에 달했습니다. 서울도 영하 13.7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았고 체감 온도는 영하 22.3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오늘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약화하긴 하겠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과 크리스마스 당일인 모레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예상됩니다. 이후 다음 주에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 한파 속에 서해안에는 폭설이 계속되고 있어 걱정인데요. 내일까지 큰 눈이 더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폭설이 쏟아집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려 쌓였고요. 제주도 산간에는 하루 사이에 3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리면서 총 적설량이 80cm를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 산간에는 30cm 이상, 전북과 호남 서부, 제주도 내륙에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눈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아침까지 강하게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서서히 약해지면서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워낙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서 서해안으로 향한다면 차량 월동 장구가 꼭 필요합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전력 수요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 최대 전력이 94.5기가와트까지 치솟아 여름, 겨울을 통틀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수요는 어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셋째 주 최대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번 달에 이미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요를 기록하면서 전력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 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현장 조사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여야의 거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예정대로 그 시간에 열리는 겁니까? 네, 오늘 밤 10시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정 기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입니다.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6천억 원을 감액한 뒤 여야 합의로 다시 4조 원가량 증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증액 등 세부 조정을 이미 마쳤고 새벽 6시쯤부터는 예산 세부 명세서를 만드는 이른바 시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본회의 시간도 당초 예정보다 4시간가량 늦춰졌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보고되는데요.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체포 동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오늘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이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집은 촌각을 다툴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야당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회성으로 이미 재난이 종료가 되고 그 사후 수습을 위한 단계에 있어서의 중대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 총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158명이 사망을 했는데 총각을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 장관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사의를 스스로 표명하거나 주변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4단계에 걸친 재난안전 보고 지침 때문에 장관 보고가 늦어졌다며 역공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4단계를 거쳐서 그게 최초 비서에게 간다 이런 게 참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1년에 만들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 21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마 전임 장관 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전해철 장관님 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당은 또 참사 당일 닥터카를 자택 인근으로 불러 출동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산 전국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주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 전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놓고 여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작심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늘 강원도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입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자신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지 물을 게 아니라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 언제 조사를 받을지를 물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측의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성남FC 사건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며 본인이 책임이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에 가서 밝히고 오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왈가왈부 무슨 정치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인 말대로 이게 책임이 없으면 가서 당당하게 밝혀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당 전체가 동원돼서 야당 탄압이라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 투표 100%로 새 대표를 뽑는 당원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현행 7대3인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내용으로 새 당원은 내년 3월 초 개최되는 차기 전당대회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뇌물 사건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 특성상 이번 경우처럼 정황이 탄탄하게 확인된 적은 드물다며 공소 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을 지휘한 경찰 피의자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이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나올 법원 판단에 따라 특수본 수사도 중대 분수형을 맞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이임재 전 서장과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심사 모두 끝났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심사가 모두 끝나 지금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순수하게 임하겠습니다. 지난 5일 한 차례 구속을 면한 이 전 서장과 상황실장에 대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첫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조치로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 전 서장에겐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48분 앞당긴 허위 상황 보고서를 직접 검토해 승인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상황실장에 대해서는 참사 전후 미흡했던 현장 대응 조치를 구분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특수본이 이 전 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면 더뎌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50여일 동안 이어온 이태원 참사 수사는 또다시 갈피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도 낙관하기 어렵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신청하는 데서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참사 책임 규명과 관련한 일선 피의자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특수본 수사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성탄절과 새해를 맞아 인파가 잇따라 몰릴 것에 대비해 기동대와 장비를 투입합니다. 경찰은 이번 주말 성탄절을 맞아 서울 명동과 홍대 등 전국 37개 장소에 모두 50만 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성탄절 기간에는 경찰관 656명, 8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새해 맞이 행사에도 지자체와 경찰력 배치 규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 사면 대상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심사위 결과를 보고받고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석방 불원서를 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네,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한 달 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주 신고된 환자 수는 156명으로 한 달 전 70명과 비교할 때 2.2배 늘었고 0에서 6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먹거나 환자와 접촉을 해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을 앞두고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집계된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41.9명으로 전주에 30.3명에서 38%가 증가했고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특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3세에서 18세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35명으로 유행 기준의 27.5배에 달하고 7에서 12세의 경우는 일주일 새 1000명당 58.9명에서 101명으로 70% 넘게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 문제. 이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이 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4개 평가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을 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순쯤에 이번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르면 설 연휴가 지나면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정부가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기준부터 알아보죠. 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지표로 4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로 환자 발생 안정화, 둘째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셋째로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그리고 넷째로는 고위험군 면역 획득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간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 감소하고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할 것, 그리고 주간 치명률이 0.1% 이하를 유지하고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일 것, 마지막으로 고령자 계량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게 평가 기준입니다. 이 4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현황을 보면요, 주간 환자 발생과 위중증 환자 발생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계량 백신 접종률은 27.4%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만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4개 지표 가운데 1개 기준만 충족한 상황입니다. 1단계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데 단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2단계 의무 조정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언제 권고로 전환할지 정확한 시행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월 중에 아마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점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 연휴인 1월 말 정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한 시점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7일 격리 유지가 적절하다며 격리기간 단축 요구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7천여 명 줄어든 68,168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000여 명, 2주 전보다는 5,000명 넘게 많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지난 9월 9일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30명으로 엿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고요.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63명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해제 로드맵을 발표했고 구체적인 시점을 예고한 대신에 의무 해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최근 겨울 재유행이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엔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갑 교수님, 우리 뉴스큐에선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자, 실내 마스크 해제 방안.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하는 쪽에선 속 시원한 답이 안 나온 것 같고 마스크를 유지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2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는데 방향성은 제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유행 상황 자체가 네. 아마도 한 3, 4주 전에 잠깐 저희가 유행이 좀 주춤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마스크 이제 법적 의무 해제에 대한 의견이 사실 많았었는데요. 예. 근데 다만 유행이 다시 커지고 있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인플루엔자도 소아 청소년 중심으로 유행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마스크를 지금 당장 만약에 법적 의무를 해제했다가 중증 환자가 늘거나 이런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네.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야,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마스크의 법적 의무는 해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한번 이제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수준 정도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추진 방안을 보여주시죠. 4가지 조건. 자, 지금 방역 당국이 내건 조건이 4가지 평가 지표인데 지금 충족하는 건 1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기준과 지금의 지표를 비교하면 지금은 아니라는 네, 그렇습니다. 얘기가 일단 되는데. 환자 발생도 지금 증가되고 있고 예. 위중증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1번, 2번이 해결이 안 되면 3번의 안정적 의료 역량 그렇죠. 대응도 사실 흔들리는데 네. 지금 환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3번째의 의료 대응 체계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나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사실 걱정이 되는 거는 고위험군들을 잘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네. 고위험군들의 예방 접종률이 매우 낮은 특히 60대 이상 27% 정도밖에 안 되고 그나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예방 접종률이 이제 50% 간신히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방 접종이 낮게 되면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만약 해제했는데 마스크를 많은 분들이 만약 안 쓰시게 되신다면 어른들의 중증 환자의 발생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 이상 충족하면이라는 조건인데 필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 2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1, 2, 3번이 사실 서로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죠. 다른 2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 어차피 저 3가지는 묶여서 갈 수밖에 없어서 저게 안정화되려면 유행 규모 자체가 안정이 되는 시기여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환자가 늘어나니까 네. 지금은 아예 논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네, 논의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래서일까요? 날짜를 특정하지도 못했거든요. 네. 신중한 좀 접근을 하고 바꿔 말하면 좀 고민이 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변수가 가장 컸을까요? 방역 당국이 고민했다고 한다면? 방역 당국의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지금 네. 500명 넘은 것뿐만 아니라 예. 전체 확진자 규모 대비 중증 환자 발생률이 꽤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사망하는 환자가 60명대인데 이게 이미 여름 유행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행 규모가 여름 유행 수준까지도 안 됐는데 사망자의 규모 자체나 중증 환자의 규모가 여름 유행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아직 높아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네. 진단에 지금 동참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실제 지금 유행 규모가 여름 유행 수준 정도는 이미 올라간 게 아니냐라고 예측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2단계를 거쳐서 이제 마스크 네. 해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하겠다는 해제하겠다는 방침인데 예를 들어서 일단 지금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뭐 감염 취약시설, 네.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그리고 대중교통 이런데 바꿔 말해서 만약에 1단계가 적용됐을 경우 쉽게 말해서 뭐 어린이집이나 대형마트는 권고로 바뀌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 일단 마스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스크의 논란, 마스크 법적 의무 해제 논란이 이게 법적 의무가 해제되면 마스크를 다 벗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부 정치인들이 자꾸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자율 권고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단 법적 의무는 해제되지만 아까 안 쓴다고 해서 법적으로 뭐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건 없어지는 네. 거지만 만약에 고위험
해당되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 나이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데를 가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 권고로 바뀐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자율 권고라는 말에 함정도 있어요. 사실 자율 만약에 어린이집 예를 들면 학부모라든지 뭐 안에 계신 뭐 근로자들이라든지 좀 노동자들이나 이렇게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만약에 우리 뭐 어린이집은 그래도 아직까지 유행상이 크고 또 독감도 유행하고 이러니까 한동안 좀 쓰겠다 그러면 쓰는 거고 뭐 어린이집 내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험도를 감안해서 이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부분을 권장할지 아니면 조금 뭐 마스크를 좀 이제 좀 벗을지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해제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지 못했습니다만 시기를 언급한 건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을 예상한다라면서 조심스럽게 설 연휴 이후를 언급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시기와 관련해서? 예, 일단은 이제 지금이 이제 유행이 아직은 커지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정점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른다고 하면 이제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유행 규모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설 연휴 지나게 되면 전반적인 환자 규모, 중증 환자 규모가 낮아질 거로 예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지금의 단계 예측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행이 1, 2주 있다가 정점을 찍을 건지 아니면 좀 더 갈 건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지영민 청장도 매우 신중하게 대답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유행이 길어진다 그러면 또는 설 연휴 때 유행 상황이 다시 악화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더 연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저는 지표로 미뤄봤을 일단 때? 저는 이제 뭐 설 연휴 지난 다음에나 이제 고민을 할 시기가 될 것 같고 아마도 2월이나 3월 정도는 돼야지 전반적으로 이제 마스크 법정 의무 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스크 해제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아동의 정서나 언어 발달 측면을 좀 고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연령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빠졌거든요. 고민을 했는데 빠진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연령별로 적용을 하는 부분이 어쩌면 이렇게 마스크의 착용과 관련돼 있는 논점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뺀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사실 지금 영유아라든지 또는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좀 언어 발달이나 이런 문제 또는 이게 언어 발달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사람의 표정을 읽지 못하니까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매우 어려지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런 연령에 대해서는 마스크 법적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해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근데 다만 유행 규모가 좀 커지고 있고 더 문제는 지금 소아청소년 중에서 독감 유행이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소아청소년과 외래나 이비인후과 외래가 아예 북적해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동에서의 마스크 벗는 얘기도 아예 오늘 꺼내지도 못한 거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렇게 마스크를 벗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아마 아름아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당이나 어떤 카페에 가보면 이미 다 마스크를 좀 해제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어차피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이어서 마스크를 벗게 한 거지 뭐 사람들이 일부러 마스크를 벗은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전반적인 마스크의 착용 기조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무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이런 또는 이제 보통 고위험 시설로 얘기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뭐 병원들 이런 데서의 마스크 착용 자체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철저히 잘 지켜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위험군의 이제 감염은 이제 어느 정도 예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식당과 뭐 이런 데서의 마스크를 벗고 먹는 것 때문에 다른 데도 벗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얘기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처음에 한 얘기인데 아까 당국이 추진 방안과 함께 4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기준과 지금의 지표를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중증 환자 추이를 한번 교수님과 짚어볼 텐데 이거는 백신 접종과도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걱정하는 부분들이 위중증 환자들이 계속 발생. 사실 저희도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인공호흡기 단환자 계속 입원하고 있어서 중환자실에 계속 환자들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마스크 법적 의무를 해제할 수 있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불성설이라고 되고 또 지난주에도 저희가 집단 발병한 요양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한 100여 명의 환자가 지금 집단 발병을 했거든요. 원장님이 거의 울부짖더라고요. 지금 같은 요양원, 요양병원들 막 피해보고 있는데 지금 마스크 벗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나 이런 부분 특히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충분한 예방 조치들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 특히 예방 접종률이 매우 낮은 부분들이 어떻든 마스크를 법적 의무를 해제하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네. 예방 접종률을 올리는 부분이 사실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좀처럼 이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접종이 반복되면서 피로도가 좀 높아진 측면도 있고 또 여전히 백신에 대한 좀 걱정,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난달에 예방접종이 낮아서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예방접종률이 12월 초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마스크 논란 자체가 시작이 되면서 아니 뭐 마스크도 벗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또 무슨 백신 접종까지 이러면서 모든 예방 접종과 관련된 모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스크 논란이 완전히 뒤덮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논의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까지 생겨서 접종률이 오르다가 그냥 잠깐 주춤하는 상황까지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마스크 논란 자체가 너무 일찍 나오는 것 자체 그리고 지금 예방 접종을 통해서 당장의 겨울 유행 때문에 생기는 고위험군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들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논쟁을 흐리는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유발한 것 자체는 저는 매우 비판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예방접종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안정이 되면 마스크 착용이야 당연히 벗을 수 있는 상황 금방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 자체가 이런 논란을 특히 지자체에서 이런 논란을 야기해가지고 전반적인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묻히게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확진자 격리 기간을 물론 이번 당국의 발표에선 빠졌습니다만은 격리 기간을 여당이 사흘로 줄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학 방역을 이제 주창하는 이 정권에서 3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한 시기가 7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3일로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적 의무를 해제한다든지 줄이려고 한다면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제도들이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네. 적어도 아프면 쉴 수 있다고 되는 부분들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3일만 줄인다는 것 자체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회사의 주인이나 회사 사장들이나 좋아할 만한 얘기지 아파서 쉬어야 되는 사람들이 쉴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3일로 줄인다는 얘기하는 거는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6월 시뮬레이션에서도 격리를 축소하면 유행이 확산했다는 네. 측면을 확인한 부분도 있고요. 자, 네. 끝으로 지금 쭉 정리를 해보면 방역 당국의 어떤 지금 발표는 일단 보수적으로 네.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마스크 의무화로 가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건데 혹시 이번 발표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거나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로서 어떤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예, 사실 정치권의 압박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이 이 정도 수순에서 막아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언제나 특히 중국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 또한 새로운 변이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됐을 때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수도 있다는 기준 정도는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면 결국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어떤 효과라든지 필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지난 석 달간의 상담 건수가 2,000건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이들의 대부분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할 사회초년생이라는 데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YTN도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피해자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센터를 찾겠죠.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오전부터 분주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추위에도 시민들은 상담을 받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규모가 대부분 억 단위인 만큼 절망감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빌라왕으로 불렸던 김모 씨가 소유한 집에서 전세로 있던 피해자가 몇 달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피해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매까지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하다 보니까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좀 허무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센터가 있는 서울 화곡동은 인천과 함께 빌라왕 김씨 소유 빌라와 오피스텔이 모여 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1,130여 채 갖고 있었던 김 씨는 세금을 62억 원 넘게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됐는데 집주인까지 숨지면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빌라 매매 가격과 전세보증금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한 갭 투자가 성행했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1,862억 원으로 집계돼 한 달 사이 22%나 급증했습니다. 이곳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무료 법률과 거주 지원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개소한 뒤 지금까지 석 달간 이곳에서 이뤄진 상담은 2,200건이 넘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할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입니다. 센터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 저희 그 센터 피해 접수 상담한 많은 부분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20, 30대 청년분들의 피해가 좀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피해 구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화곡동에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빌라와 오피스텔 천여 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다 사망한 빌라왕이 소유한 주택이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이 넘지만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인 국세 체납액이 많은 데다 낙찰도 쉽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모 씨. 김 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 등 모두 47건이 올해 3월 이후 무더기 경매에 신청됐습니다. 채권 청구액만 105억 원에 이릅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는 대신 상당수는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체납으로 세무서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7건은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취소했는데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경매 감정가격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군다나 체납된 세금이 많다 보니까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여부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 일자보다 빠른 경우 국세가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국세 체납액이 많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일하게 입찰에 들어간 경기도 광주시 한 다세대 주택은 지난 6월 경매 신청이 이뤄진 뒤 2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3회차 경매의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의 49%인 1억 2천여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6천여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전세계약 만기가 차는 물건들이 줄줄이 임차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하락세에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커 낙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이번엔 이른바 블랙 컨슈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카페를 찾은 한 손님이 샌드위치 속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몰래 넣은 뒤 되레 화를 내며 환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YTN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취재진이 확보한 CCTV에 이 같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런 악덕 소비자 만행에 자영업자들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보는 Y 안동준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주문한 샌드위치를 들고 자리에 앉습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을 하나 뜯어내더니 샌드위치 사이에 슬쩍 집어넣습니다. 태연한 척 매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던 여성. 이내 자리로 돌아와 머리카락을 발견한 척하더니 샌드위치를 직원에게 들고 갑니다. 화를 내며 항의하던 여성은 결국 환불을 받고 매장을 떠났습니다.
가게를 차린 지 3개월밖에 안 돼 한창 손님 평판에 예민할 때라 점주는 더 분통이 터집니다. 입소문 이런 것도 빠르고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한 동네여서 어디 이미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이렇게는 맘 편히 잠도 못 자겠다. 이거 제대로 신고를 해야겠다. 이 같은 소비자 앞에서 자영업자 대부분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CCTV로 증거를 잡아내면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피해를 증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자영업자를 울리는 이른바 블랙 컨슈머, 악덕 소비자 관련한 민원이 5년간 1,300여 건에 달합니다. 한 해로 따지면 260건이 접수됐습니다. 리뷰 시스템이 활성화된 것도 한편으론 부담인데 동네 장사를 하는 영세 업장의 경우 리뷰 하나에 생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새우튀김 갑질 사건에서도 거짓 리뷰에 속병을 앓던 자영업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블랙 컨슈머의 행동을 해가지고 그 처벌을 받아서 교도소까지 간 사례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처벌이 조금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 방안이 강화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악덕 소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요 며칠 한파와 눈으로 가뜩이나 출퇴근길이 혼잡한데 본격적인 출근길을 앞두고 서울 지하철 3호선 일부 구간 선로에서 불이 나 지하철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열차가 오가는 터널 안에 소방대원들이 3355 모여 있습니다. 새벽 시간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입니다. 3호선 독립문역과 무학지역 사이 선로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처음 소방에 접수된 건 새벽 6시 20분쯤.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다고 관계인이 신고했어요. 열차가 아닌 선로에서 불이 나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영향으로 지하철 3호선 약수역에서 구파발역 사이로 오가는 양방향 열차 운행이 2시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선로에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두 번째 나왔고요. 세 번째 마지막에 소방관들이 왔다고 화재 진압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 주변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갑자기 몰리면서 출근길 혼란도 이어졌습니다. 10분마다 오던 차가 지금 20분 이상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늦을 것 같아서 직장에 전화를 했어요. 좀 늦을 것 같다고. 이에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1시간 연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선로에 있는 고압 케이블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열차 운행을 모두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도 평균 8.9% 오르게 됐습니다. 과잉 진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보험사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60대 A씨는 최근 관절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가장 먼저 실손보험에 가입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게 안내하는 치료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광고로 접한 병원에 전화해 치료비를 물어봐도 실손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할 뿐 제대로 된 답변은 좀처럼 듣기 어려웠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한테 많은 돈을 지불하다 보면 실손보험료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달에 약 40%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줄줄 새는 보험금은 실손보험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적고 본인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 병원의 과잉 진료나 환자의 의료 쇼핑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은 1년간 보험금을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 대신 소수의 가입자가 보험금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도수치료 그리고 조소체 인구수정책 등 상위 5개가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문제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수치료비는 병원에 따라 보험 청구 금액이 1,000원에서 170만 원까지 무려 1,700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이 매년 100%를 넘어서고 적자도 쌓여가면서 보험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제 급여 항목이 확대되면서 축소된 그 수익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비급여 진료비를 높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급여를 이제 창출하는 이제 비급여 풍선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등 처음부터 통제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은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 문제란 지적도 많습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가 적은 대신 쓰는 만큼 내는 구조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또 정부 업계에서 여러 협의체와 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명확하지만 해결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 등으로 국내 달걀 수급이 악화할 상황에 대비해 달걀을 수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초도 물량으로 다음 달 중 스페인에서 121만 개를 도입할 계획인데 국내 하루 달걀 생산량 4,500만 개의 2.7%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부는 올해 겨울철 고병원성 AI가 지난해보다 3주 정도 일찍 발생했고 철새 유입이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부채가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 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 7,805만 원으로 집계돼 재작년보다 5.8%, 975만 원 늘었는데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은행권 대출이 직전해보다 10.3%나 급증해 은행권 대출 증가율 3.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 3.2%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잠정치보다 0.3%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연준의 통화 긴축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 3.2%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는 2.9%였지만 개인 소비 지출 등이 상향 수정되면서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잠정치인 1.7% 증가해서 2.3% 증가로 수정됐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2.0% 늘어나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졌던 미국 경제는 3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상향 수정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란 우려로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기차 세단인 모델 3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인 모델 Y 신차를 인도하는 고객들에게 7,500달러, 우리 돈 약 1,0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이달 초 발표한 3,750달러의 할인에서 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수년간 할인 판매를 하지 않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할인은 테슬라가 수요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또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비교적 큰 폭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금융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1.83% 하락한 2,31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1% 넘게 하락했는데 오전에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오후 들어 낙폭이 커져 한때 2,310선이 위태로워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장 영향력이 큰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여 삼성전자는 1.69%, SK하이닉스는 1.77% 하락했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5거래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고 개인도 팔자 주문에 나서면서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3% 넘게 떨어져 69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만에 상승해 어제보다 4.6원 오른 달러당 1280.8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풀이됩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난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좋았다는 점, 그리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망치를 웃돌았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예상보다 경제가 아직 튼튼한 가운데 고물가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과열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과속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도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경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올해 내내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종목의 부진이 뼈아팠는데요. 내년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목 보고 뭐가 꼴찌지 싶으실 텐데 그건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먼저 오늘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증시. 오늘은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미국도 부진했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부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진이 오늘만의 일은 아니에요. 올해 내내 부진했습니다. 지난해 기억을 되돌려보면 코스피가 3,000을 넘었었거든요.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올해 장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2,900선에서 시작을 했어요, 후반대에서. 그런데 지금은 앞에 나왔듯이 2,310선까지 하락했죠. 계산을 해보니까 22.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많이 떨어졌어요. 연초보다. 맞습니다. 연초보다. 지난해 말에는 1,00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00선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우리 증시가 굉장히 좀 부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내내 국내 증시에서 좋은 소식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떤 요인들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올해 그 증시를 이야기하려면은 물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올해 경제 최대 이슈였죠. 물가가 오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배경이 뭐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췄던 것이 지금 영향을 미쳤다.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물가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효과는 지금 연구 같은 것들을 보면은 대략 한 1년 정도가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해 고물가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일단 기준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가가 지금 기준금리를 낮춘 영향으로 물가가 막 오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준금리를 높여야겠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물가를 굉장히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인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쳐요. 첫 번째는 이 기준금리는 인하는 시중에 자금을 푸는 건데 이건 올렸으니까 시중에 자금을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산 시장으로 갈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이 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를 높였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보단 저축을 할 거고 기업들도 투자를 하기보다는 유보금을 둘 거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말은 경기 둔화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전반적인 증시가 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하면은 지금 부동산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든 자산 시장의 이슈는 기준금리로 다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높였고 이 기준금리를 높인 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기준금리 급등에 경기 어떤 침체, 경착륙 우려가 확대되면서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세계적인 맞습니다. 현상인데 지표로 보면 러시아를 빼면 사실상 우리가 꼴찌라고요, 증시가.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모든 요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문제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가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한 22% 정도 하락을 했어요. G20라고 하죠. 주요 20개국 지표를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았던 나라는 러시아 한 곳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40% 넘게 하락했거든요. 그 외에는 뭐 튀르키예라든지 아르헨티나, 인도 같은 데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고요. 뭐 주요국들은 다 하락하긴 했는데
했는데 등락률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준비한 화면에 있을 그래픽을 텐데. 준비를 네. 했으니까 예. 등락률을 보면요. 지금 나오고 있죠. 중국이나 미국, 뭐 EU의 유로스톡스 50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한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가 낙폭이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까 코스피보다 낮은 나라는 러시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러시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러시아의 최근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주가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오름폭, 그러니까 가장 낙폭이 컸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다 치더라도 예.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독 증시의 성적이 낮은 겁니까? 사실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코스피 시총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 4위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들이에요. 이 시총이 어느 정도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50조가 조금 넘고요. 예.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한 57조 원쯤 됩니다. 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한 20% 정도를 이 두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2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두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코스피 전체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반도체가 어떤 사업인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소위 말하는 사이클, 업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와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이쪽은 조금 더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뭐 IT 기기, 스마트폰 새로 나왔다고 사겠어요? 뭐 TV가 새로 나왔다고 금방 바꾸겠어요? 그렇지 않죠. 기업들도 투자를 미루니까 서버 수요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도체 시장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좋을 때는 왕창 버는데 안 좋을 때는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이 아마 전분기나 1년 전보다 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걸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아예 4분기에 적자, 내년에도 적자가 조금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국내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경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정리가 되는데 그럼 내년은 네. 어떻습니까? 내년 상황도 이제 경기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년에 경기가 확 안 좋아졌다가 U자형으로 빠르게 회복할 거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경기가 나빠진 다음에 쭉 이 나빠진 상태가 오래 갈 거다. 그래서 L자형 침체로 갈 거다. 이런 예. 두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전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두 가지의 어떤 시나리오대로 가더라도 거의 공통된 거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는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 회복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증권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게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주가는 언제나 먼저 선반영이라 그러죠. 먼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자제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통화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면은 네. 주가가 먼저 반응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요. 하반기부터는 오르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랠리가 온다면 지금 저평가돼 있는 반도체를 좀 위주로 어떤 랠리가 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유독 환율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는데 맞습니다. 내년엔 어떻습니까? 환율이 1,44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40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것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이면서 미국에서 그 돈의 가치를 높이다 보니까 네. 통화가 굉장히 그쪽으로 몰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50bp 올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에 나서기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환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하반기부터는 조금 하락 안정화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내년 전망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친위 부대로 불리는 러시아 용병 조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 조직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잔혹행위와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용병기업 와그너 그룹.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무기 부족 등을 북한과 손을 잡아 해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난달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 1차로 인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We can confirm that North Korea has completed an initial arms delivery to Wagner, which paid for that equipment. Last month, North Korea delivered infantry rockets and missiles.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지 않을 거라고 공언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n officials have said publicly that they would not support Russia's war in Ukraine, and yet here they are delivering arms to Wagner in direc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하면서 와그너 그룹에 대한 의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와그너 그룹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도 무기를 판 북한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등 서방국의 대북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넘긴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면서도 추가로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에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그런데 와그너 그룹은 북한에서 무기를 인도받았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와그너 그룹이 성명을 통해 북한의 무기를 구매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를 소문과 억측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오랜 기간 러시아에 어떤 무기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녀간 직후 미국은 우크라이나 항만을 봉쇄하는 데 기여한 러시아 방산업체 10곳을 제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 방위산업과 해양경제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명단을 보면 러시아 해군에 배터리와 정밀 항법 장치 등을 공급한 기업들이 포함됐으며 러시아의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해양학 분야 연구소 시르쇼프 연구소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발표에 발맞춰서 주요 7개국 G7의 재무와 외교 장관들도 발빠른 지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외교를 통한 조기 종전을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또 피력하면서 그 속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트레이드 마크가 된 전투복을 입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항복은 없다며 미 의회를 특유의 쇼맨십으로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러면서 패트리얼 미사일 등 2조 원이 넘는 군사 지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후 귀국길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의 대통령과도 만나 전략적 관계 강화와 러시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지원했고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폴란드에 150만 명이나 머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패트리엇을 제공해도 러시아의 목표 달성을 못 막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대리전을 벌이는 증거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Свою линию на то, чтобы де-факто и опосредованно воевать с Россией до последнего украинца. 하지만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 입장이긴 하지만 외교를 통한 조기 종전을 희망한다고 또 밝혀 속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러시아는 국방장관이 최전방 격전지를 찾았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발맞춰 주요 7개국 G7 재무와 외교장관들의 발빠른 지원 행보도 잇따랐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올해 327억 달러를 지원했고 내년에 재정 등을 돕기 위해 320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도 오랜 전쟁과 더불어 매서운 추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Wir als G7 haben deswegen heute noch einmal ganz klar gesagt, wir werden in unserer Unterstützung für die Ukraine nicht nachlassen, nicht über die Festtage und nicht im neuen Jahr. 하지만 미국 차기 의회에선 하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에선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을 놓고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이달 들어 중국에서 2억 5천만 명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타이완 중앙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인터넷에 유출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회의 문건을 인용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2억 4,800만 명이 감염됐으며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17.56%를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문건은 지난 21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감염 환자 의료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에서 국가질병통제국이 보고한 것이라고 매체는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베이징에 중국 각지에서 의료 인력 지원에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은 최근 500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베이징에 파견했으며 장쑤성도 의료진 수십 명을 보냈습니다. 산둥대 제2병원 관계자는 산둥성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병원 내 의료 인력을 차출, 베이징으로 보냈으며 언제 복귀할지는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도 한파가 기승입니다. 특히 기록적인 눈폭풍으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1억 명 이상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행편 결항이 잇따르고 있고 도로 상황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거센 눈보라에 공항에 있는 비행기 모습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앞차와의 간격을 맞추기 버거울 만큼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폭설이 내린 도로 곳곳에는 눈길 사고를 당한 차량이 눈에 띕니다. 한파를 동반한 본격적인 눈폭풍이 1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미국을 본격적으로 덮칠 전망입니다. 미국 몬태나주의 일부 지역은 이미 영하 46도를 기록했고 뉴욕주 북서부 버팔로는 최대 91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번 눈폭풍은 역대급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 전역에서는 22일 하루에만 2,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23일에도 1,800여 편의 비행기가 결항됐습니다. So actually I was supposed to fly out yesterday, but I got a text message saying that my flight had been canceled completely. Yeah, I was supposed to be home yesterday. 미국 국립철도여객공사 암트랙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노선의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눈폭풍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Please take this storm extremely seriously. And I don't know whether your bosses will let you, but if you all have travel plans, leave now. Not a joke. 야외에서 혹한과 눈폭풍의 직격탄을 맞는 노숙자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Any extreme weather can be really difficult if you're having to live outside, particularly with the cold. One of the things that can be dangerous is people can be laying on the sidewalk or sleeping outside. 유례없는 강력한 눈폭풍에 크리스마스 주말을 포함한 미국의 연말 연시가 최악의 연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파산 보호를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가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되자마자 천문학적인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샘 뱅크먼 프리드를 보석금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200억 원에 석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재판 전 보석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뱅크먼 프리드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원에 여권을 제출하고 재판 기간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모 집에 가택 연금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군 당국이 올해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해군과 해경이 어제 통상 독도 방어 훈련으로 불리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훈련이 지난 7월 시행했던 상반기 동해 영토 수호 훈련과 동일하게 항공기 출동 없이 해군 함정 등만 투입됐고 병력도 독도에 상륙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군이 실시한 하반기 독도방어 훈련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주일 한국 대사관에 이번 훈련과 관련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일 한국 대사관도 한국 외교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발표했습니다. 네, 중국 비밀경찰의 국내 거점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중식당이 유력해 보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는 국내 관련 기관 등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은 관련 국내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에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해당 보도가 사실 무근으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른바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한 장애인이 전문 업체에 차량 개조를 맡겼는데 막상 결과물을 받아봤더니 휠체어가 들어가지조차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차량 시장이 작은 데다가 공공의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지마비 장애인 40대 조모 씨는 콜택시를 이용하다 불편을 느껴 큰맘 먹고 경차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조 씨의 어려운 형편을 아는 이웃들까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마련한 소중한 차였습니다. 교회 사람들하고 여 건물에 사시는 분들 몇 분이 돈을 십시일반 보태갖고 사게 됐어요. 장애인 차량 개조를 전문으로 한다는 회사를 알게 돼 믿고 차를 맡겼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휠체어를 탄 채 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 씨는 다리가 잘 구부려지지 않아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업체가 휠체어 크기만 고려하고 차량을 개조했던 겁니다. 옆으로. 심지어 머리 뒤쪽 닿는 부분이 딱딱해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항의했지만 입금하기 전까진 차를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업체 측은 기술적으로 어려워도 추가 수정을 해보겠다고 말했지만 업체에 대한 신뢰는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발이 그만큼 나오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찼을 때 몇이 나오느냐 그거를 좀 확인해 달라고 한 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배려가 없었던 겁니다.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장애인 차량 개조 전문 업체는 5곳 정도. 선택의 폭이 턱없이 좁습니다. 가격도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고 업체에서는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장애인은 개조해놓고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 등에선 장애인과 판매자가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전문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간 단계에서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와 거기에 따른 정확한 처방 그리고 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 그 업체가 이걸 제대로 하는지도 이렇게 좀 봐주고 하는 그런 전문가의 중개 개입이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시장에만 맡길 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요즘 NBA 스타 스테픈 커리를 떠올리게 하는 선수, 바로 국내 최고의 슛 도사 전성현 선수입니다. 올 시즌 놀라운 슛 감각을 뽐내면서 갖가지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고 슈터 전성현이 석점슛 라인에서 한참 떨어진 지점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손을 떠난 볼은 림도 맞지 않고 그물을 정확히 가릅니다. 1쿼터에만 무려 19득점. 3점슛 4개와 2점슛 3개, 자유투 1개까지 1쿼터에 던진 8개의 슛이 신들린 듯 모두 림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올 시즌에 에이스로 처음 왔는 임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잘 풀어갈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전성현의 올 시즌 슛 감각은 NBA 최고의 슈터 스테픈 커리를 연상케 합니다. 도저히 슛을 던지기 어려운 상황에도 거침없이 꽂아넣는 석점포에 상대 수비는 넋을 잃을 정도입니다. 경기당 평균 3.8개를 기록하고 있는 석점슛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 선수까지 포함한 득점 순위에서도 당당히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혼혈 선수가 아닌 순수 국내 선수가 득점 2위에 오른 건 22년 전 서장훈 이후 처음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김승기 감독과 함께 새 팀으로 옮겼는데 사령탑과의 남다른 인연도 항상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딱히 별말 안 하세요. 별말 안 하고 그냥 돈 많이 받으니까 잘하라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람보 슈터 문경을 넘어 프로농구 최고의 슈터로 성장하고 있는 전성현.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초로 한 시즌 석점슛 200개 돌파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경기 침체로 힘든 상황에서도 해외 진출을 꿈꾸는 유망주를 체계적으로 후원하는 프로젝트가 화제입니다. 초등학생 꿈나무부터 PGA 진입이 임박한 프로 선수까지 세계 정상을 향해 달리는 선수들의 훈련 현장에 김상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3살 단젤라 샤넬. 7살부터 골프채를 잡아 대전 지역에서는 이미 여러 번 우승컵을 나눈 기대주입니다. 김효주 언니처럼 되는 게 꿈이고 멘탈도 좋으시고 아이언 정확성 같은 것도 배우고 싶은 부분이고 LPGA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게 꿈입니다. 14살 중학교 2학년이지만 키 176cm의 경북 지역 강자 이소윤과 유소년 대회 우승 경력의 10살 초등학생 강현진도 빠르게 성장하는 미래의 LPGA 스타들입니다. 이제 한 코치님께 배우는 게 아닌 각 부분의 전문적인 프로님들과 코치님들한테 배우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후원사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국내외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체계적인 레슨을 받는 건 이들 아마추어 꿈나무뿐이 아닙니다. 20대 초반 유망주를 선발 집중 관리해 5년 내에 타이거 우즈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겠다는 이른바 T 프로젝트가 가동 중입니다. 올해 6월 KPGA 정회원에 수석 입회한 국가대표 출신 김승민도 그중 한 명입니다. 최종 목표는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 1부에서 10승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5년 안에 PGA 투어에서 우승하는 게 목표고요. 더 위에 상위 개념의 목표로는 PGA 투어에서 세계 랭킹 1위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마케팅과 홍보를 위해 스타 선수 중심으로 후원하던 기업들이 그나마 경기 침체를 이유로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5년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가능한 것, 강력한 기업의 사회 환원 의지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그냥 골프만 열심히 하고 강사지라든가 또는 숙소라든가 또는 어학 문제라든가 또는 비자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회사의 어떤 그 인프라 또는 프로그램 그런 걸 통해서 제2의 고진영, 제2의 임성재를 꿈꾸는 미래 한국 골프의 기둥들이 파격적이고 체계적인 후원 속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 골프 화이팅! YTN 김사익입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대한축구협회가 선정하는 2022년 올해의 선수로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손흥민은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회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19명, 그리고 출입언론사 축구팀장 47명의 투표에서 총점 182점을 얻어 148점을 얻은 김민재와 118점을 받은 조규성을 제쳤습니다. 최근 스피드스케이팅 국제대회 5연속 우승을 이뤄낸 김민선이 정재원 등 동료 선수, 제갈성렬 감독과 함께 소속팀 의정부시청을 찾았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둔 시청 빙상팀 소속 대표 선수들에게 격려했습니다. 김민선은 주종목 500m에서 5개 대회 연속 우승으로 세계 랭킹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2부에 눈이 내려서 크리스마스 아침까지 쌓여 있으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준에서 보면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이번 주 내내 곳곳에 눈이 쏟아졌지만 2부인 내일 모두 그치겠는데요. 이후에는 모레까지 맑은 날씨 속에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쏟아지고 있는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에 대체로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서해안의 많은 곳은 15c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눈 폭탄이라고 할 만한 많은 눈이 쌓인 만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과 반대로 동해안에는 현재 건조특보 속에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산불 국가위기경보가 관심 단계까지 발령이 됐는데요. 대형 화재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한파는 절정을 지났지만 다음 주까지도 예년보다 추운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추위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성탄 한파 속에도 안전하고 따뜻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